네, 11월 6일 김은재 뉴스인 두 번째 코너 장윤선의 취재 인싸입니다. 취재에 한 발 더 깊이 있게 들어가보는 시간, 취재 인싸력을 자랑하는 장윤선 기자와 함께 또 다른 취재 인싸 만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경찰 수사 분야의 최고의 취재 인싸라고 할 수 있는 이지은 전 총경님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니 저희가 이지은 전 총경님 지난번에 모셨을 때가 이기훈 저희가 같이 공개 수배했었을 거예요. 맞아요. 네, 그리고 나서 네. 잡혔어요. 와. 맞습니다. 이번에도 근데 또 오늘 공교롭게 공개 수배해야 될 사람이 생겼습니다. 네. 아니, 아니 남성. 예, A 씨, 아까 보통 E 씨라고 하는데요. 워낙 그 김건희 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해서 E 씨가 많다 많아요. 보니까 네. 헷갈려서 그냥 의문의 남성 A 씨라고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 판도라남 이렇게도 부르던데요. 판도라남. 아 정말 도통 이 이야기의 끝은 어딜까 싶을 정도로 어찔어찔한데 네. 공개 수배음 정말 하나 울려야 되나 싶은데요. 아니 정말 이분 지금 심지어 SBS 보도에 따르면 지난 10월 달에 압수수색하는 도중에 뛰어내렸다는 거잖아요. 그리고는 도망가서 지금까지 행방이 묘연하다라고 하는 건데 이지은 위원장님 수사 경험이 많으신데요. 네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2층에서 뛰어내렸다는 거 무사하게 도망을 갔다. 서울 시내 CCTV가 이렇게 많은데 아직도 안 잡혔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체포하러 간 게 아니라 압수수색을 예. 하러 간 거였었잖아요. 근데 이제 압수수색을 하러 가면 보통 이제 피고인이나 피의자, 당사자는 그 압수수색 현장에 참여를 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참여해서 보다가 이제 1층을 압수수색하고 있을 때 본인이 그냥 2층으로 올라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도망을 간 것 같은데 이제 도망간 이유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본인을 체포하러 간 게 아닌데 본인이 체포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도망을 갔거나 두 번째는 증거 인멸을 위해서 뭐냐면 그 압수수색을 하러 갔잖아요. 거기에 예. 중요한 증거, 예를 들면 휴대폰이라든지 USB라든지 아니면 이 뭐 노트북이라든지 장부라든지 들고 튄 거예요? 그렇죠. 들고 튀었을 가능성이 와. 있다. 저는 그 두 가지 이유라고 봅니다. 역시 경험이 구속수사. 많으시니까. 구속수사. 그러게요. 구속수사 해야 이미 됩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충분히 볼만한 네. 사람인 것 같은데, 네. 근데 제가 궁금한 건 그런데 10월달의 일이잖아요. 네네. 근데 아직까지도 이 사람을 뭐 공개 수배하거나 못 잡았다라고 하는 게 이 수사 의지가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지금 들어요. 일단 수배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예, 같아요. 예. 수배가 안 된 것 같거든요. 예, 수배가 되려면 체포영장이 발부가 돼야 되는데 예.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려면 그냥 바로 하는 게 아니라 뭐 소환 요구를 한 3번 정도 하고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소환 요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10월 달에 입건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때 뭐 한두 번 정도 소환 요구하고 전화로 하고 보통 이 소환 요구를 한 달 정도 걸립니다. 그렇군요. 이진숙 같은 경우에도 거의 6주 정도 했다가 예. 이제 안 오니까 체포영장 발부받아서 체포한 거였었거든요. 그래서 아직 이제 그 절차 중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면 수배를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수배를 하더라도 이제 공개 수배 여부는 다시 또 결정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이 정도 되면 공개 수배는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중간 약 한 달 정도 있는 거죠. 한 달?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10월 말에 압수수색을 했다고 들었고 10월 달에 이제 입건이 됐다고 들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언제 입건이 된지 모르겠지만 그때부터 아마 이제 소환 요구를 했을 것 같아요. 아마 한 달 정도가 걸리니까 예. 이제 머지않아서 이제 수배가 되지 않을까. 오늘 특검 관계자가 공개 수배도 고려 대상 중에 하나다 이렇게 밝히긴 했는데요. 네, 근데 네. 아직 그러려면 절차상 시간이 좀 걸린다라는 네. 근데 이런 정도면 긴급 수배를 해야 됩니다. 네, 네. 네. 현금을 걸고. 맞습니다. 네. 이제 긴급 수배를 그러니까 보통 네, 너무 뭐 센가? 아니요. 긴급 수배 해야 맞아요. 될 맞아요. 상황인 것 우리가 같은데요? 보통 현상금 걸고 예. 한 명 이렇게 전단지 붙이는 거가 네. 긴급 수배예요. 네. 보통 이제 수배는 수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 동안 잡히지 않았을 경우에 정기적으로 수배를 하는 게 있고 네. 이런 경우에 긴급 수배를 합니다. 이기훈도 긴급 수배를 했던 거고요. 예. 네, 이 경우도 이제 굉장히 신속하게 이 사람이 증거인멸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리고 그때 도주한 것도 뭔가 숨기려고 도주를 했다는 게 가능하잖아요. 그런 이제 추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 그러면 신속하게 잡아야 될 이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긴급 수배의 필요성이 있죠. 이 정도면. 아니, 보통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까지 우리가 뒤늦게 그렇죠. 집중하는지에 대해서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장선 기자님 혹시 오늘 보니까 이제 도이치모터스 1, 2차 주가 조작에 관여한 인물이다라는 네. 정도까지 나왔던데요. 좀 예. 알아보셨습니까? 그쵸. 쭉 알아봤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준수라는 사람은 주식 세계에 소문난 고수 또는 선수로 알려져 있었어요. 야. 그러니까 주식 카페
카페지기? 카페지기. 주식 카페지기와 예, 예. 회원. 아이디도 있더라고요. 예, 회원. 예, 요런 사이로 이제 처음에 이준수와 김건희가 2010년 이전부터 알고 있던 사이다. 근데 정확하게 2010년 이전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2010년 이전에 주식 카페지기와 회원 사이로 알고 있던 예. 사이였다라는 거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이전에 다종다기한 잡주에 함께 관여하면서 주가 조작을 공모했던 뭐 이런 예. 게 나타나는 거고요. 2010년에 결정적으로 알게 된 것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1차 주포에 해당하는 이정필. 예. 이정필 씨 소개로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도 살짝 관여가 돼요. 그런데 미스테리한 것은 좀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이제 한문혁 검사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 어쨌든 그때 이 1차, 2차 두 군데 다 개입이 되어 있어서 실제로 이준수와 아이고 큰일 났네. 이름을 얘기해버렸네. 아까도 말씀하셔가지고 예, 네. 잠깐만. 아이고야 어떡하냐. 예. 오늘 아침에 뉴스공장에서도 이름 말했더라고요. 그래요? 네, 예. 저만 그런 건 아니죠. 예. 거기서 공개 말하다 보니까 예. 이정필을 얘기하려고 했는데 예, 말이 예. 잘못 났습니다. A씨 A씨, 예. 하여튼 당황했어. 네. 그러니까 사실 1차 주포. 주포에도 다들 이름 알고 계세요. 그래요? 다 아시는 거죠, 여러분? 예. 네. 그러니까 1차 주포 이정필 소개로 만나게 됐고, 그 다음에 2차 주포하고도 네. 연관이 되어 있고, 그러게요. 그리고 2차 주포의 연관성 속에서 또 다른 주가 조작 사건과도 그렇죠. 연관이 되어 있는 이런 걸로 보이는 거고요. 실제로 2013년에 또 건진 소개로 만났다라는 것이고, 그 이후에 2013년부터 2016년까지는 뭐 지금 SBS 보도에 따르면 수백 건의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오늘 아침 그 라디오에 출연한 장경태 의원에 따르면 굉장히 특수한 관계로 보이는 예. 여러 가지 정황들이 발견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태광 ENC를 예. 비롯해서 여러 가지 주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관여 또는 개입한 흔적들이 있는데, 요는 왜 검찰에서 제대로 된 수사를 안 했을까? 그렇죠. 음. 예. 수사를 하고 덮은 건지 수사를 안 한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해요. 근데 이 시점에 이 사건이 왜 불거졌을까를 조금 주요하게 살펴보면 민중기 특검팀 내부가 상당히 좀 산란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검찰 내부에서 일종의 집단 항명 예. 같은 게 있고 입장문도 내고, 그리고 또 민중기 특검 개인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고 뭐 이런 등등해서 일종의 그 흔들기가 계속되고 있어서 이모 씨에 예. 대한 이모 씨를 중심으로 해서 또 다른 사건이 이제 전개가 되게 된다면 이 사건을 봐주기 한 검사들이 예. 다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어찌 보자면 민중기 특검의 수사에 반기를 들었던 검찰 내부의 정치 검사들을 향한 확실한 경고 차원에서 이거를 지금 터트린 거 아니냐. 예. 뭐 비단 김건희의 무슨 관계 이거는 별건으로 한다 예. 하더라도 핵심은 여기에 있다. 예. 특검 내전. 특검 내전.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안의 핵심이라고 하는 게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봐줬던 검사를 수사해야 된다라는 게 그렇습니다. 핵심입니다. 본질이다. 그래서 제가 아까 예. 말씀드린 이제 한문혁 검사와 관련해서 한문혁 검사가 사진 한 장이 나오면서 특검팀에서 지금 나와서 원대복귀했죠. 원대복귀를 한 것은 아니고 지금 수원으로, 수원고검으로 예. 이제 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자기가 있던 중앙지검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일종의 이제 징계성으로 예. 인사조치를 받은 상황인데, 2021년에 이 사건과 관련해서 당시에 그래도 한문혁 검사가 예. 1번 한문혁 검사가 1번. 한문혁 검사가 1번 당시에 이제 모녀가 23억 원의 그 시세 차익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밝혀내고, 2번 2차 주포의 경우에 그 무죄 혐의를 받았는데 공소장 변경을 통해서 유죄로 재판받도록 했다. 이런 업적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한문혁 검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서 기여한 바 크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관련해서 오랫동안 취재를 해왔던 기자들의 설명을 종합을 해보면 그 팀에 있던 검사, 뭐라 해야 되냐, 수사 검사, 일선 검사들의 수사 성과지 한문혁 검사가 해낸 게 아니라 한문혁 팀이 한 거다. 당시 수사팀장, 공소유지 팀장이었으니까 그런 거다. 이렇게 평가를 좀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대단히 좀
복잡해요. 예, 친윤 반윤 전선도 있고 검찰 안에 그러니까 두터운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남아 있는데 다 설명드리면 너무 이제 복잡할 것 같고 요 정도 수준에서 말씀드리면 이거는 사실상 검찰 내부로 향하고 있는 수사 방향이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네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뭔가 옐로우스러운 이야기들과 섞이다 보니까 본질이 좀 가려졌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본질이다. 결국은 그 김건희 씨 주변에 가까운 사람이 주가 조작한 걔도 봐주려고 했던 게 핵심 아니냐 검사들이.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검이 이제 그걸 수사할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네. 그 정말 딱 정확하신 분석이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A 씨가 이준우 이름 나왔죠. 네, 이준우 씨가 여러 번 이준수. 네. 저희 A 씨라고 하시죠. A 씨. 네, 여러 번 범죄를 저질렀고 처벌도 받았는데 도이치모터스와 관련해서는 처벌을 안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김건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다 불기소된 거 아니냐. 그렇다면 김건희에 대한 수사가 다시 들어갔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들여다보겠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딱 말씀하신 그렇다면 그때 왜 봐줬냐. 그때 봐주고 부실 수사 하고 직무유기에 썼던 검사들을 수사하겠다라는 게 두 번째고요. 그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하는 연인관계 모두가 알지만 말하지 않고 있는 그 연인관계 아니냐 이런 얘기들은 그렇죠. 사실 이제 특검에서 지금 이제 뭐 형법상으로 간통죄가 있는 것도 아닌데 특검에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라고 하는 거는 수사관의 입장에서는 일반 사람들의 관계라면 이해가 안 되는데 연인 관계라면 이해가 되는 관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계속 한 명은 주가 조작할 때 받쳐주기만 하고 한 명은 계속 수익을 얻는다라고 하면 보통 사람들 보통 공범간에는 그게 이제 성립이 안 되는데 연인 관계라 그러면 그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A가 B를 위해서 뭐 허위 손해를 보고 손해를 보던가 아니면 허위 아니면 아주 이익이 되는 진술을 계속 한다든지 아니면 뭐 증거 인멸을 대신 해준다든지 이랬을 때는 보통 관계면 이해가 안 되지만 연인 관계, 가족 관계면 그게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범죄를 저지르거나 이제 범죄 사실을 쓸 때 동기를 써야 됩니다. 근데 동기를 쓸 때 이해가 도저히 안 되지만 연인 관계라면 이제 해결이 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뭐 연인인 B 씨의 마음을 얻고자 누구를 때렸다. 뭐 하기 위해서 뭘 훔쳤다. 이게 다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하는 입장에서는 그 관계성이 이제 중요한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용어가 아마 써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SBS 보도의 시발이라고 하는 것들의 관계성이 나온 것도 이런 맥락이다. 말씀이신 건데 결국은 그 A 씨가 그토록 기소되지 않았던 이유도 결국 김건희라고 하는 뒷배가 있었기 때문 아니냐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한문혁 검사와 관련돼 있는 수사를 굉장히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지금 얼마 안 남았잖아요, 시간이. 그러니까 사실은 마지막 승부수인가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긴 한데요. 왜냐하면은 삼부토건, 웰바이오텍 이런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서 뭐 구속 수사 미랑 이기훈 선생을 비롯해서 여러 명을 이제 구속하긴 했지만 김건희 씨와의 연관성을 지금 그 어느 정도나 찾아낸 거냐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오고 있어요. 이기훈 말고 저 누구죠? 저 베트남으로 갔었던 김예성. 김예성. 다시 돌아왔죠. 집사 게이트. 그러니까 뭐 이런 등등에 대해서 지금 막 수사를 세게 벌려놓긴 했으나 이에 대해서 지금 수사 성과가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안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한문혁 검사가 사실은 이 사건을 주도적으로 했던 것 같은데 이제 팀에서 제외가 되고 그리고 또 이 사건이 터져서 다소 복잡한 정치 논리가 안에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이 이모 씨와 관련해서는 실제로 그 1차 주가 조작 사건 때 이모 씨 말고 또 다른 선수가 또 있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에 대해서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사건 계속 취재했던 기자들에 따르면. 그리고 이모 씨 같은 경우에는 소재 불분명으로 기소중지 처분을 해버리고 그 다음에는 전혀 수사를 안 했고 또 다른 뭐 B 씨라고 하면 선수 B 씨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관이 좀 나와서 조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나는 관계없다 하고 전화를 그냥 끊어버리고 그걸로 끝 이렇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수사 과정에서 나는 관계없으니까 전화하지 마세요라고 끊는다고 수사를 안 합니까? 그러게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좀 너무나 미스테리한 구석들이 상당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건지에 대한 사실관계들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이제 검찰에서는 그러니까 이준수는 당시에 이제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에 9시간 조사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검찰에서는 조사받은 게 아니라 면담한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검찰에 조서도 남기지 않았던 거고 당시부터 이제 김건희하고의 이제 인연 뭐 이런 것들을 과시하면서 적당히 그냥 검찰 내부에서 덮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수준.
으로 간 거 아닌가라는 의혹도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저는 이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 때부터 이어진 이 수사가 있어서 윤석열이 뭐 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잘 나가던 시절에 김건희 씨에 대해서 감히 좀 수사하기 어려웠던 이런 배경도 작용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첫 번째 이 이모 씨라는 사람이 도이치 주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무슨 역할을 했느냐. 이게 핵심인데 뭐 한다고 뻥만 치고 실제로 아무것도 안 했을 가능성이 있다. 확인된 게 없으니까. 두 번째는 실제로 열심히 했는데 주가 조작에 열심히 관여를 했는데 검찰이 덮었을 가능성. 그러니까 두 가지의 가능성을 놓고 이제 특검이 수사를 세게 해봐야 되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 후자의 경우에 열심히 했는데 봐줬다. 그러면 이 봐준 실제 검사들에 대해서는 수사를 피할 수가 없고 전부 피의자로 입건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불려가서 조사받아야 되는 검사들에 대해서 지금 전혀 수사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까지 통할해서 큰 틀에서 검찰 내부에서 이 사건 봐주기 한 그런 전체가 수사 대상으로 확대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수사 경험이 많은 이지은 전 총장님 보시기에는 이 검사들에 대한 수사가 좀 어떤 식으로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세요? 지금 이제 특검에서 그 부실 수사 아니면 직무유기를 했던 그 검사들에 대한 수사팀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아예 이제 좀 작정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한 의지가 좀 있어 보입니다.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문제라는 거죠?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죠. 그렇게 어려운 수사가 아니다. 수사 자체가 어렵진 않죠. 어렵진 않습니다. 그러면 진짜 왜 이렇게까지 오래 걸렸냐에 대해서는 결국 의지가 없었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봐주기를 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이런 거를 검찰이. 심지어 사실 9시간 조사해놓고서 면담이라고 우기는 건 굉장히 전형적인 수법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거 수사 기록으로 남겨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아예 그냥 수사 기록 자체를 안 남긴 거죠. 제가 오늘 또 재밌는 얘기 들었는데 이 이모 씨가 사실은 변호사법 위반으로도 사건이 계류 중인 게 있다는 거예요. 이종호랑 비슷하네요. 네, 비슷해요. 사자거든요, 본질이. 그래서 그런데 이때 왜 유명한 청담동 이모 씨 주가 조작 사건 있잖아요. 이희진 사건. 거기에도 이모 씨가 개입이 된 모양이에요. 그리고 여기 변호사법 위반이 걸려 있는데 이때 소개해준 검사가 화려합니다. 누구죠? 이재명 정부 초대 민정수석 했던 분. 오강에서. 그래서 이것도 되게 특이한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이 이모 씨를 둘러싼 수많은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의 핵심 키맨으로 급부상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특검팀에서 이 사건을 이 사람을 이제 데리고 와서 수사를 확대하겠다라는 방침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동안 퍼즐이 맞춰지지 않았던 수많은 내용들이 짜여질 수 있다. 범죄 영화 같은 이야기죠. 뛰어내리고 뭐 수백 개의 뭐 메시지가 나오고 그리고 하물며 그 김은지 기자가 이제 지적한 바대로 김건희 씨 휴대폰이 왜 건진 법당에서 나오냐는 거죠. 그러면 그것도 진짜 그러니까 그러면 건진에게 뭐 이거를 무슨 뭐더라? 액땜? 뭐 이런 걸 액땜하려고 무슨 기계에 액땜을 합니까? 기계에. 그 애군 빼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기계에 무슨 애군을 뺍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필경 저는 건진이 담보용으로 김건희가 그렇죠. 김건희가 어떤 뭔가 있을 때 이거를 어떤 수단으로 쓰기 위해서 확보하고 있었던 담보 물건이 아닌가. 그렇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저 이거 제가 쓰던 휴대폰인데 이거 좀 악귀 좀 물리쳐 주세요. 말이 안 되잖아요. 정상적인 사고 방식이 물론 이제 그분들은 좀 특이해서 뭐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는 일반인의 사고와는 좀 다르신 분들이긴 하죠. 아니 그래도 뭐 돈 계산하고 이럴 때 보면 정말 철저하게 일반인처럼 하던데 저는 그랬을 가능성은 없고 뭔가 건진 그리고 이제 SBS 기사를 보면 이모 씨와 김건희 씨와의 관계를 알고 있는 건진에 대해서도 약간
입막음 입막음. 이런 게 필요해서 음. 김건희 씨가 뭐 관리 뭐 이런 네. 차원 그런 뉘앙스의 이제 보도가 몇 줄 있던데 그렇죠. 예, 그런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 휴대폰을 건진이 갖고 있었던 것도 굉장히 주목해서 봐야 되는 포인트 아닌가 싶습니다. 왜 가지고 있었다고 혹시 뭐 수사의 촉이 혹시 좀 있으십니까? 발동. 네, 이거 정말 아니, 중요한 물건이잖아요. 그렇죠. 핸드폰은. 예, 김건희 휴대폰은- 입장에서는 예. 그렇죠. 그 안에 모든 정보가 다 예.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되게 옛날에 썼던 거라고 들었거든요. 13년, 16년, 3년간. 예, 예. 그래서 이거를 제일 처음에는 저는 생각할 때 이 증거여가지고 혹시라도 이제 그쪽에다 놔둔 거 아닐까 뭐 이런 예. 생각을 좀 했었는데 음.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저 수사의 엑스트림 이런 베테랑이 얘기를 듣고, 보시기에도 이해가 안 된다. 맞아요. 네. 항상 상상 이상이어가지고. 근데 건진에게서 이상한 게 많이 나왔잖아요. 예. 예. 그 쌀떡에서 관봉권이 관봉권도 나오잖아요. 나왔죠. 예. 그리고 사실 지금 저는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관봉권을 도대체 누가 줬냐. 예. 이거 아직 뭐 띠지 분실 사건으로 이게 각이 틀어졌지만 저는 본질은 띠지 분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띠지 분실을 한 것처럼 만들어서 관봉권을 누가 줬는지를 일종의 이제 그 희화하기 위한, 예. 그러니까 물타기 위한, 본질을 흐리기 위한 그런 작업 아니었나라는 생각마저도 들어요. 그러니까 그 너머의 진실을 우리는 늘 봐야 되는데 예. 핵심은 누가 그 건진네 쌀통에 관봉권을 집어넣냐 5천만 원짜리를 아무도 할 수 없는 거고 거기에 다 뭐 띠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뭡니까 바코드 그다음에 예. 담당자 그렇죠. 이거 스티커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더 비닐에는 지문이 남기 때문에 비닐만 확보했어도 누구의 손을 거쳐서 갔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그걸 다 버려버렸다는 거고 마침내 나온 검찰의 법무부 감찰로 나온 것은 그냥 그 실무자 실수였다. 이걸로 퉁치고 넘어가. 이거는 있을 수 없으니까 우리가 지금 상설특검까지 가는 거지 않습니까? 예. 본질은 누구냐. 예. 지피지만 우리가 말은 할 수 없는 거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수사로 밝혀져야 된다. 네, 저는 관봉권과 관련해서는 제가 정확한 지금 날짜를 기억을 못 하겠는데 원래 그 수사 자체가 네. 2013년도인가 하여튼 뭐 그때 뭔가 거기에 대한 영장을 받아가지고 갔었는데 그 관봉권에 찍힌 그 날짜 자체가 더 전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 2023년? 2013년? 2023년, 예, 그러니까 2023년. 5월 이후죠. 그러니까 네. 그 윤석열 취임 이후. 네, 네. 이후고, 그러니까 이제 이제 그 범죄 자체보다 오히려 관봉권이 더 앞이어서 더 뒤였었죠. 더 뒤였었죠. 뒤였죠. 네, 그러니까 그 관봉권은 그 범죄와 압수수색을 하려고 했었던 그 범죄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거였어요. 없고 사실 압수도 해서는 안 되는데 압수를 했단 말이죠. 저는 이 부분부터가 이상한 게 검찰에서 딱 가서 보고 관봉권인데 자기들이 생각할 때 관봉권은 대통령실에서 나오거나 본인들이 특활비로 받거나 이런 거잖아요. 본능적으로 이것은 검찰 또는 대통령실과 관련이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가지고 왔을 거라고 봐요. 네. 오히려 본인들이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아이고. 가지고 왔을 거라고 봐요. 설마 검찰이 그럴까? 그러나 검찰은 그런 짓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장부를 압수수색을 하잖아요. 거기서 쭉 보고 검찰과 관련된 거 있으면 싹 없애고 그다음에 이제 뭐 판사와 관련된 거라든지 정치인과 경찰은 일단 다 털고 그다음에 뭐 정치인과 관련된 거는 그건 이제 캐비넷으로 넣고 자기들과 관련된 거는 수사를 안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일단 다 압수를 해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거는 직접적인 관련도 없는데 왜 압수를 했냐라고 이제 김용민 의원이 얘기를 했더니 관련은 없지만 어차피 몰수 추징을 하기 위해서 가지고 온 거다라고 답을 했어요. 그럴 땐 되게 적극적이네요. 네. 아니 근데 몰수 추징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몰수 추징 그 결정도 나지 않았는데 그냥 거기 있는 재산을 아무거나 갖고 와도 되냐 하면 그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대통령실과 관련이 있거나 아니면 검찰과 관련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일단 가지고 와서 일단 가지고 왔겠다. 그리고 압수 목록에도 안 쓰고 띠지 다 없애버리고 그냥 이제 증거를 없앤 거죠. 그랬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애써 수사하지 않으려던 것과 애써 열심히 수사하는 것들의 차이가 이렇게 드러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건진 관련해가지고는 사실 그 집에서 발견된 게 뭐 관봉권만이 아니라 검찰, 경찰 그 이력서들도 발견됐다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주목을 못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이지은 위원장님이 경찰 출신이시니까 이 검경의 인사에 개입하려고 했다는 의혹에 관련해서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이제 가장 큰 게 최근에 나온 게 건진을 통해서 이제 그 윤희근 경찰청장이 윤희근 경찰청장으로 청장이 됐다라는 거잖아요. 요게 이제 나왔는데 저희가 경찰에 있을 때 그 당시에 이제 윤희근이 건진 라인이다 아니면 뭐 그 김건희 라인이다라는 얘기는 되게 파다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었냐면
김건희 라인이다. 그래서 김건희가 경찰청장 후보자 명단을 쭉 보더니 여기서 내가 아는 사람은 윤희근밖에 없네 라는 이야기를 했대라고 우리 사이에서 막 돌았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본 게 아니라 네, 김건희 라인이다. 아니 그래서 진짜 웃긴 게 사실은 그러면서 건진이랑도 원래 뭐 잘 안다더라. 고향이 충북이어서 잘 안다더라. 건진의 스승이라는 사람의 암자가 충북에 있어서 거기도 갔다더라. 막 이런 얘기가 막 파다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웃긴 게 보통 이제 정권이 바뀌고 새로 경찰청장이 임명이 될 때쯤 되면 하마평이 막 돌잖아요. 이 사람이 될 거래. 왜냐하면 그 전에 대통령이랑 대통령실에서 같이 근무를 했기 때문에 뭐 인연이 있대. 아니면 인수위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대. 이런 식으로 이제 하마평이 도는데 이제까지의 경찰청장이라고 하는 거. 근데 영부인 라인이래, 무속인 라인이래 이런 건 세상 처음 들어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끼리도 야 진짜 경찰이 어떻게 될라 그래?라고 하면서 이 얘기가 굉장히 파다했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이번에 건진이 내가 경찰청장 내정한 거잖아, 막 이제 이런 문자가 나오고 나서 경찰 이제 관들하고 얘기를 해봤더니 야 어쩐지 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얘기가 나왔던 게 있었는데 어쩐지 그게 이런 이유가 있었구나 이렇게 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국 소문의 근거들이 있었다라는 맞아요. 말씀이신 거네요. 네. 근데 그 부분은 뭐 수사라든지 이런 게 별로 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러니까 건진이 경찰 인사에 어디까지 개입을 했는지 요게 이제 이것도 특검에서 나온 거여서 수사가 좀 이제 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일단 비선이 경찰청장을 정했다, 내정을 했다라는 것도 진짜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이 경찰에 대해서 뭘 알 것이며 그 사람 뭐 윤희근이 얼마나 역량이 있고 이런 걸 전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수사가 돼야 되지만 경찰청장으로 본인이 시켜줬으면 그냥 시켜줬겠습니까? 뭔가 또 대가가 오고 가지 않았을까? 그리고 건진 덕에 경찰청장이 됐으면 그 건진의 뭐 수사 청탁이라든지 인사 청탁이라든지 이런 걸 들어줄 수밖에 없잖아요. 실제로 경찰청장이 딱 됐을 때 청문회 했을 때 그 즈음에 건진이 대통령실 팔면서 이권에 개입한다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청문회 할 때 이거 수사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더니 첩보가 들어오면 수사를 하겠지만 지금 첩보가 들어온 게 없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서울청장도 풍문만 가지고 수사할 수 있는 거 아니지 않냐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수사도 전혀 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경찰에서는 수사가 전혀 건진에 대해서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이것도 최근에 무슨 어디 단독 보도로 나왔던데 건진이 누군가 경찰관을 콕 찍어가지고 여기 포상 줘라라고 했더니 바로 포상이 내려왔고 그 윤희근이 줬다는 네네네. 그리고 바로 특진이 이루어졌다 했는데 정말 특진은 정말 힘들거든요. 승진 중에서도 굉장히 힘든 게 특진이고 그다음에 특진도 이제 예를 들어 순경에서 경쟁같이 낮은 계급 같은 경우에는 좀 열심히 일하면 가능하지만 이 직원은 경위에서 경감이에요. 꽤 이제 높은 이제 직급인데 그 경우에는 본인이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온 팀이 한 마음으로 도와줘야 되는 거고 심지어 성격도 좋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세평을 다 하거든요. 평소에 어떻게 하는지 성격이 어떤지 그다음에 뭐 성별 안배, 부서 안배, 지역 안배까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운도 좋아야 되고 그래서 경위에서 경감 특진을 하려면 정말 뭐 나라를 구했다 이 정도 돼야 되는데 이 사람이 됐는데 이게 건진이 이렇게 찍어갖고 됐다고? 이거는 굉장히 다른 경찰관들이 봤을 때도 굉장히 이제 자괴감 느끼는 그런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김건희 씨의 권력 사유와 권력 농단이 건진을 통해서 막 이런 게 이루어졌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이종호가 조병로 그렇네요. 그렇죠. 조병로에 대해서도 똑같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소위 이제 김건희 주변에 있는 여러 인사들이 이런 방식의 이제 인사청탁 받고 적당히 뇌물도 받고 뭐 이러면서 중간에 중간 거래자 맞아요. 그리고 일부는 또 아니 일부는 아니겠죠. 큰 몫은 김건희 씨한테 넘긴 거잖아요. 뭐 샤넬백 무슨 목걸이 어쩌고 뭐 등등등. 저는 이 사슬들의 뭐 먹이 사슬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다종다개하게 꼬여있다. 은근히 김건희 씨의 그런 사람들이 많다. 지금만 보더라도 이모 씨 있죠? 그다음에 저 이종호 씨 있죠. 그다음에 그 집사 게이트의 김예성 있죠. 그리고 건진, 또 천공, 명태균 뭐 너무 많아요. 명태균은 사실 뭐 급도 안 돼요 지금 보면. 그러니까요. 해먹은 사람들 이렇게 보면. 야.
그 김건희 생태계를 밝혀낸 그렇죠. 생태계, 맞아요. 굉장히 특검한테 중요한 맞아요. 나중에 마인드맵 이렇게 그려야 될 것 같아요. 정말. 크게. 너무 많이 네. 나와가지고 네, 정말 맞습니다. 그려야 될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들긴 정말 합니다. 그 우리가 뭐 MRI인가 이런 거 찍기 전에 그 형제 이런 거 맞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맞아요. 색깔이 쫙 나타나는 것처럼 뭐 언론계, 문화계, 기자들도 맞아요. 있지 않을까요? 네, 다 있을 것 같아요. 기자들이 있죠. 정치계 기자들이 뭐. 들어가서 대통령실에서 실제로 소위 그쵸. 문고리 예. 7인방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색깔을 한동훈 쫙 대표가 얘기한. 해가지고 다 한번 그 그러게 먹이사슬을 다 네. 그려봐야 될 것 같다. 근데 이 와중에 또 김건희 씨는 보석으로 나오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오늘도 김건희 특검에서 추가 압수수색을 했는데 네. 이것도 이제 그 김건희 씨 쪽에서 주장하기로는 보석을 앞두고 오히려 특검이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라는 식의 주장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보석 청구 가능성, 인용 가능성. 저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음.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이 예측이 틀린 적이 요즘 너무 많아가지고 이 법원에 대한 또 저희가 불안감이. 박성재도 100% 구속될 거라고 얘기를 아이고. 막 했었는데 지금 계속 배신을 당하면서 법원에서 배신을 당하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보석 청구는 안 될 거라고 보는데 지금 김건희가 샤넬백 받았다고 자백을 했잖아요. 근데 김건희가 자백을 했던 이유는 건진이 얘기를 했기 때문이잖아요. 예. 근데 건진이 그 얘기를 했던 거는 김건희가 구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한 거거든요. 김건희가 구속이 되어 있고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니까 내가 더 이상 그 김건희를 디펜스 해줄 필요가 없겠구나. 나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제서야 솔직하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건데 지금 만약에 김건희가 보석이 돼가지고 밖으로 나오게 되면 증인들이 다시 입을 닫게 됩니다. 김건희가 그 회유 협박을 또 할 거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맞습니다. 예, 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법원은 당연히 알겠죠. 당연히 알고 있을 거기 때문에 김건희를 보석을 허가를 해주면 안 됩니다. 네네. 해주면 안 된다. 안 될 것이다. 안 되는 안 되겠죠? 상식적으로는 그러니까요. 예, 저는 상식적으로 김건희 씨에 대해서 보석 허가를 할 수가 없고요. 그 입장문만 보더라도 싸게 끊어서 가겠다라는 거잖아요. 1번 나는 알선수재 뇌물죄가 아니야. 왜냐하면 청탁받은 게 없어. 이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청탁금지법 위반도 아니야. 왜 나는 공무원이 아니잖니.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는 무죄니까 불구속으로 재판받게 해달라.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데 저는 지금 김건희 특검 팀에서 뇌물 사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집요하게 수사를 하고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주가 조작 의혹 사건 그리고 두 번째는 양평고속도로 그리고 세 번째 제일 이게 중요한데 공천 개입이에요. 그러네요. 정치권에 대해서 사실은 되자마자 그거 뭐 미르라고 했어요. 김영선 이거부터 시작을 해서 지방선거 때도 공천에 개입했고 그 관련해서 명태균이 굉장히 많은 정황을 알고 있다. 11월 8일 날 대질신문 하게 될 텐데 관련해서 법정에서 어떤 추가 사실이 나올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지만 명태균 씨가 주장하는 거 지난 여름에 그분들이 같이 한 도모한 일들에 대해서 왜 적극적으로 수사를 안 하는지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파야 될 여죄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을 중도에서 보석으로 풀어주면 너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김건희 씨가 앓고 있다는 기억 소실은 저도 앓고 있어요. 저도 요새 단어가 생각이 안 납니다. 생방송 중에 자꾸 까먹어요. 그거 뭐죠? 이렇게 하게 됩니다. 저도 말 50대 여성이 모두 앓고 있어요. 난 40대인데. 40대 쪽인데. 벌써 앓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경무에 시달리셔서 우리 이지은 위원장님 그러시고 제가 보기에는 그 김건희 씨가 주장하는 것에 다 얼토당토 않기 때문에 정상적인 판단을 하는 판사님이라면 당연히 보석 허가할 리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금 나온 JTBC 단독 보도가 있는데요. 도이치 김건희 봐주기 본격 수사가 이뤄지고 있고 여기에는 지휘라인부터 팀원까지 검찰 출신이 한 명도 없다라고 하는 건데요. 장윤선 기자님이 아까 말씀해주셨던 이 특검이 본격화하는 이 봐주기 수사 결국은 검사를 향한 수사가 진짜 시작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특검 내전이라니까요. 민중기 특검이 빡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검찰 내부에서 이게 얼마나 역사적으로 위중한 특검인지 비단 이게 굉장히 그 뿌리가 깊은 문제들을 하나하나 다 밝혀내서 우리가 내란의 잔뿌리를 캐내고 그 다음에 부정부패의 사슬을 다 끊어내기 위해서는 김건희 특검, 내란 특검, 그리고 최혜병 특검 이 3특검을 통해서 정말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민주국가로 가기 위한 단초를 여는 그 핵심 키포인트를 맡고 있는데 이 안에서 지금 의견서 내고 수사 못하겠다고 하고 수사권 뺐으니까 우리 돌아가겠다고 강짜를 놓고
이렇게 하니까 기본적으로 특검을 끊임없이 흔들면서 중간중간에 뭐 민중기 특검 문제, 개인적인 주식 문제까지도 문제 들고 예. 나오기도 하고 하니까 이거 이렇게 제대로 해야 되겠다. 음. 정치검사들의 뿌리를 좀 뽑아야겠다라는 판단 속에서 이 사건을 시작한 거 아닌가라는 네. 저의 생각입니다. 근데 그 정황적으로 맞아 보이는 게 JTBC 보도도 보니까요. 그러니까 이 팀이 전담팀을 구성을 했는데 판사 출신 박노수 특검보가 지휘하고 전현직 검찰들이 팀장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네. 검사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하기 위해서 검사 출신들을 넣지 않겠다라고 하는 걸 봐서는 말씀처럼 이제는 정말 남은 2달은 네. 여기 정조준 하겠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정황인 것 네.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뭐 이게 별건이긴 한데 조은석 특검팀의 경우에도 내란 특검팀에서도 지금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한풀 꺾이기는 했으나 예. 이거 재청구를 해야 되고요. 그럼요. 네. 여기에서 수사의 갈래를 뻗어 나가야 되는 게 심우정 검찰총장, 그렇죠. 그죠? 그리고 네. 두 번째는 그 김주현 민정수석, 예. 세 번째는 이완규 법제처장. 그 지난해 12월 4일 삼청동 안가 모임에서 그들은 무슨 일을 벌이고 계획을 네. 했던가 이거 밝혀내야 되거든요. 근데 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 조은석 특검팀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게요. 오히려 지금 이완규 전 처장 같은 경우는 임성근 전 사단장 변호인하고 있다고 굉장히 무탈한 일상을 살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국회 나와서 증언 거부하고 증인 선서도 하지 거부하고. 않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아직도 이 사람들은 우리가 뭘 잘못했어. 2시간짜리 계엄이 어디가 있어? 누가 아유. 죽거나 다친 적 있어? 왜 그래? 예. 그까짓 거 정쟁 한번 할 수도 있지. 그걸 가지고 우리를 지금 다 잡아넣겠다는 거야? 그렇다면 야당 탄압이지. 이 프레임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아유.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본질은. 예. 네, 댓글창에 이지은 청경이 특검 수사하면 잘하실 것 같다라고 하는데 저 잘할 것 같은데. 네. 그쵸? 근데 정당인이라서 정당이어서 안 돼요. 네, 네. 이 참 너무 다들 안타깝습니다. 너무 안타까워하십니다. 자, 얼른 저희가 이야기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는데 그래도 오늘 현안 중에 하나는 정치권 현안이 운영인데 운영의 공방은 좀 어떻게 보셨는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운영이는 배치기로. 그렇죠. 오늘의 하이라이트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하이라이트 배치기. 오늘 제가 대통령실 그 기자들이 하루 종일 이제 운영인 국감 이제 챙겨야 취재를 되니까. 하고 있는데 점심 시간에 제일 많이 나온 얘기가 배치기. 두 번째. 그러면 일단은 그 송원석 원내대표와 그러니까 송원석 원내대표의 덩치와 예. 이기현 의원의 덩치 가운데 물리적으로는 이기현 의원의 덩치가 큰데 예. 정치적 체급은 그러니까 송원석 대표가 큰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게 어느 급으로 따져야 되냐 이제 이런 농담도 많이 했는데요. 제가 그 시사인 오기 직전까지 그 운영위 국감을 보면서 좀 2가지를 생각했어요. 첫 번째. 김현지 실장? 부속실장한테 목매는 야당. 그리고 여당의 경우에도 사실은 이 에이펙 성과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얘기가 되게 많거든요. 특히나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이번 이 AI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에이펙에서 굉장히 수많은 양자회담들이 있었고 그 양자회담들 속에서 우리 정부가 얻어낸 성과나 그리고 또 들여다봐야 되는 거 특히 이제 뭐 핵추진 잠수함이라든가 뭐 이런 등등에 대해서도 좀 살펴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질문들이 좀 잘 안 나오고 너무 옛날 얘기 윤석열 정권 때 어땠냐 뭐 이래서 조금 그랬습니다. 아쉽다. 예. 그리고 이제 오전에는 배치기로 그냥 끝나버려요. 아니 그래서 저는 이제 배치기를 보면서 제가 이제 전직 그 경찰이다 보니까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서로 자기가 피해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비디오 판독을 여러 번 했거든요. 비디오 판독. 했는데 일단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설명을 하자면 배치기를 한다고 했을 때 배를 치는 사람은 이렇게 배치기 전에 숙였다가 빵 하고 치면 이제 고개가 딱 들게 돼요. 그래서 키가 작아졌다가 높아지는 거고 당하는 사람은 예측하지 못한 일격을 당하는 거기 때문에 키가 똑같다가 이렇게 줄어들게 돼요. 왜냐면 배를 숙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진을 한번 전후를 봐주시면 흰 사람이 송원석 대표 같아 보이네요. 맞아요. 그래서 저건 이제 영상인데 저거 말고 제가 이제 사진을 보냈었는데 사진을 배치기 전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키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제 이기현 의원이 키가 더 크죠. 약간 크죠. 그런데 배치고 난 이후를 보면 저렇게 올라가 있어요. 뭐냐면 숙였다가 빵 하고 친 거거든요. 저거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기현 그 의원은 당한 거죠. 당했으니까 키가 줄어드는 거죠. 그다음에 영상을 보시면 보통 이제 배치는 사람은 준비를 하고 치기 때문에 뒤로 물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당하는 사람은 뒤로 물러나잖아요. 근데 체급성으로 보면 정말로 이 이기현 그 의원이 훨씬 더 풍채가 크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기현 의원이 작정을 하고 배를 쳤으면 송원석 대표는 완전 날아가야 돼요. 네. 근데 저걸 보면 오히려 이기현 의원이 뒤로 더 많이 물러나거든요. 그쵸? 그러네요. 네. 저걸 보면 가해자는 송원석이다. 아니 우리 이렇게 수사 잘하는 전직 경찰관 수사력이 이런 데 쓰인다는 게 제가 진짜 아무나 할 수 없는 이거는 진짜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다. 현업으로 돌아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댓글창에 크크크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수사의 달인. 네. 아무나 할 수 없는. 양지선님이 슈퍼챗까지 쏴주시면서요. 우리 장윤선 기자님, 이지혜님 나오셨네요. 두 분 너무 열심히 진짜고 열심히 뛰는 거 감사하고 건강 잘 챙기세요라고 말씀까지 해주고 계십니다. 과학적 증거. 비디오 판독 맞아요. 이거 비디오 판독까지 할 일이야 진짜. 빨리 특검을 보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다르네요. 수사했던 사람은 다르다. 수사의 달인. 네. 아니 근데 우리는 맨날 저런 거를 실제로 CCTV를 엄청나게 보거든요. 하긴 실제로 쌍피라고 주장하면서 와가지고는 형사고소 고발하니까 저런 거 정말 보시긴 하시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누가 먼저 밀었다. 그러면 누가 밀리는지 이런 걸 보는 거거든요. 이 필부의 삶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긴 하겠네요. 아니 저는 이제 그 스포츠 경기에서만 비디오 판독하는 줄 알았더니 우리 형사님들도 이렇게 비디오 판독을 하시는지. 실무에 또 이해를 해주시니까 굉장히 확실히 다릅니다. 다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김현지 실장과 관련해서는 사실 이제 우상호 수석이 100% 나온다 이런 이야기 하신 바 또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뭐 오전에만 나오는 거에 대한 합의가 안 이루어졌던 거긴 한데 요건 좀 혹시 대통령실 분위기 좀 취재해 보셨습니까? 네, 사실은 되게 오랫동안 취재를 했어요. 그 김현지 실장 초반부터 국회가 합의하면 안 나갈 이유가 없다라는 게 대통령실의 기본 입장이고 이것은 김현지 실장의 입장이기도 하다라고 대통령실이 계속 수미일관하게 확인해주는 바였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하면 나갈 수 있는데 운영위 차원에서 저렇게 운영위뿐만 아니라 수많은 뭐 국토위에서도 부르고 막 온갖 군데에서 다 부르는데 대여섯 군데 이상을 관계도 없는데 나가서 산림청 이런 데를 하는 것도 정치의 일종의 이제 희생양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굳이 그 여당에서 합의해줄 이유가 없다. 그래서 여당 차원에서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하루 종일 김현지 얘기만 하고 뭐 심지어는 중간중간에 좀 뭐 나쁜 말도 쓰고 막 이래서 장내가 장내가 굉장히 소란해지고 뭐 이렇기도 하고 또 강훈식 비서실장 그다음에 우상호 정무수석이 거세게 항의하기도 하고 일종의 이제 공방이 상당히 치열하게 진행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이제 큰 틀에서 보면 원포인트로 김현지 부속실장이 안 나갈 이유도 없고 두 번째는 총무비서관으로서 본인이 지난 100일 동안 초반부에 했던 일에 대해서는 사실에 입각해서 얘기를 하면 되고 그리고 정치적 공방에 대해서는 전체 비서실을 통할하는 강훈식 실장이 얘기를 하면 되고 그래서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안 나갈 이유가 없다라는 거였는데 마침내 하여간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나오지 않게 된 것이고 오늘 제가 몇몇 당국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가도 됐는데 굳이 상황이 이렇게 돼서 오히려 더 안 좋게 된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김현지 실장이 안 나갈 이유가 없는데 나가서 방어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저렇게 전선이 처지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끊임없이 좀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이유로 불러서 얘기를 듣겠다 하면 그거 왜 반대하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정치적 목적이 명징한 가운데 불러서 상체기를 내려고 하는 목적이 분명하니까 나갈 수가 없는 거죠. 혹시 덧붙이실 말씀 있으세요? 그럼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제보 받습니다 이래가지고 그런 거 되게 많잖아요. 김현지에 대한 제보를 받습니다 막 이렇게 돼 있는데 정말 뭐가 의혹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제 정치적으로 어떻게 털다 보면 대통령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에서 막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검찰이 이렇게 먼지떨이 수사하듯이 그래서 오늘 강훈식 실장이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 증인답게 좀 대우를 해달라. 제가 지금 여기 피고인이냐. 참 이 정치의 풍경이 살풍경처럼 돼버려가지고 그런 이야기까지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끝으로 장윤선 기자님 모셨으니까 사실 지난주에 저희가 못 뵀던 게 이펙 현지 취재. 맞아요. 그래도 못 왔어요. 못 하셨던 그 뒷이야기가든지 뭐든지 좀 해주실 게 있으시면 부탁을 좀 드리려고요. 이럴 때 단독 나와야 되는데. 아니 근데 에이펙 취재 현장 굉장히 그러니까 정말 다종다기하게 평가하고 항목별로 분야별로 할 얘기가 많긴 합니다. 그런데 큰 틀에서 보면 그 비상계엄과 내란 극복 과정에서
넉 달 동안 준비한 행사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잘 준비됐고 저는 굉장히 세심했다. 그러니까 준비팀에서 예. 굉장히 세심했고 그 외국 외신 기자들이나 외국 정상들이 보기에 그 어느 나라 각국을 망라하고 네. 뭔가 대접받는 그리고 아우 이 사람들 진짜 정성이 있네. 네, 이런 걸 느끼게 그 갓 구운 황남빵을 보냈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서요? 사실 그런 네. 발상하기가 쉽지 네. 않은데 이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경주를 알리기 위한 여러 가지 문화적 장치들을 많이 해놨고 확실히 우리가 선진국이더라고요. 오. 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풍부했고 그리고 굉장히 질서정연하고 어떤 뭐 충돌이나 뭐 이런 게 전혀 없었어요. 물론 네. 뭐 윤어게인 시위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일부 이제 있긴 했지만 그밖에 그 에이펙 총회가 열리는 그 주변이나 이런 데는 진짜 굉장히 삼엄했어요. 그래서 어떤 기자들은 셔틀을 좀 늦게 출발한 경우에 예. 셔틀 같은 게 다 무료로 됐었거든요. 예. 늦게 출발한 경우에는 2시간 버스에 갇혀가지고 나오지도 못하고 경호 문제 때문에. 네, 경호 문제 때문에 예, 뭐 예.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초반에 그 음식이 그 네. 기자실에 음식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약간 좀 외신 기자들 불만도 있고 그랬었는데 문제 제기하니까 바로 변경해가지고 그 다음에 진짜 풍성하게 다 제공이 됐었고 그리고 다 떠나서 미중 정상회담이 하이라이트였는데 세기의 단판 이렇게 예. 전 세계가 주목이 됐던 회담이었고 미중 사이에서 우리가 균형자로서 예. 확실한 역할을 했다라는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과거 같으면 뭐 이쪽 눈치 저쪽 눈치 강대국 사이에 끼어가지고 뭐 고래등 사이에 낀 뭐 새우 신세 늘 이런 우리가 그 한탄 같은 예. 걸 많이 했었는데 확실히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그 뭐 툭툭 던지는 농담 속에서 시진핑 또는 트럼프하고의 관계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결코 뒤지지 않는구나. 그리고 전 세계로 타전되는 생중계 공개 모두 발언을 통해서 핵 추진 잠수함 문제를 딱 꺼내고 결국에는 끌어내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보수가 참 민망하고 창피하겠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전히 이제 이분들은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고 큰 틀에서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AI 잠깐 말씀드렸지만 엔비디아에서 26만 개의 GPU를 우리가 받기로 했고 이후에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대한민국으로 발돋움하려면 적어도 국익과 관련해서는 합일된 의견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더 앞으로 전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발목 잡고 나라야 망하든 말든 일단 우리는 기득권을 지키련다. 이런 국민의힘의 사고방식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국민적 동의를 얻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고 설당이 좀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 경우에 따라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은 그야말로 TK 지역당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고 그것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느닷없이 광주를 매달 가겠다. 이런 선언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면회를 그러니까 세계로 나가고 있는 될것 같아요.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뒷다리 잡고 있으면 뒤처지는 거죠. 아니 근데 정말 그 에이펙 같은 경우에는 잘했다라는 거를 막 숫자로 보여주고 있고 결과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역에 가보면 분명히 예전에 2번 찍었던 분이 맞는데 그런 분들도 그런 분들도 다 칭찬을 하세요. 하면서 내가 뭐 잘한 건 잘했다고 말하는 사람이야 이러면서 이거는 잘했어 이러면서 막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이제 국힘들 그다음에 예전에 2번을 찍었던 분들도 인정할 건 다 인정할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진짜 엄청난 성과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 한 캐나다 정상회담에 대해서 많이 언론들이 주목하지 않고 있는데 그 국방군사 협정을 보호협정을 맺었고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재래식 잠수함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크고 물론 우리하고 독일이 최종 경선에 올라가서 어느 나라 것을 픽할지 뭐 나토 회원국으로서 결국에는 끝내 독일 것 할 거야 라는 전망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성비를 선택한다면 캐나다가 우리를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면 또 다른 차원에서의 방산의 쾌거네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큰 쾌거가 될 수도 있고요. 전 진짜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것도 기사가 거의 안 나온 것 같은데 한국하고 이제 태국 총리 간의 그 정상회담이 있었어요. 근데 이 자리에서 태국 총리가 너무 재밌는 농담을 했는데 너무 기사가 많으니까 기자들이 그 기사를 안 쓴 것 같아요. 근데 강유정 대변인이 너무 그 뭐라 그럽니까? 아주 그
스트릭트하게 읽었어요. 예. 그러니까 뭐 내용은 정말 제가 그래서 막 박장대소를 제가 너무 크게 웃어서 민망할 정도로 기자실에서 예, 웃었는데 그 태국 총리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제 한국의 그 성형 미용 이런 게 너무 발전이 되어 있어서 자기가 이번에 한국을 가는 김에 나도 성형을 좀 하고 오겠다라고 하니까 주변에 있는 강요들이 성형을 하는 것보다 다시 태어나는 게 그 강조점이 세네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서 빵 터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너무 진지하게 읽는 거예요. 강유정 대변인이. 그래서 진짜 너무 재밌었는데 이런 에피소드들도 굉장히 많았다. 그리고 세계의 지도자들이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는 어떤 이렇게 민주주의에 대한 경외심이 있어요. 대한민국 국가의 국민들이 굉장히 수준 높다. 이런 속에서 민주주의도 또 우리가 뭐 어떤 기업의 발전도 뭐 여러 가지 문화적으로도 K-팝 뭐 K-무비 뭐 여러 가지 다 포함해서 이렇게 발전된 우리도 워너비 코리아 한국처럼 되고 싶다 이런 나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갑자기 국뽕? 근데 한국의 위상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해외에 갔다 오면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정말 그 결과들이 전반적으로 의미가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 찍었다고 하시는 분들도 인정할 건 인정한다. 그런 이야기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들도 이제 국뽕에 찬 거예요. 저는 좀 이렇게 정치가 그랬으면 좋겠다. 잘하는 건 평가할 건 잘했다고. 평가하고 잘하는 건 잘하고 비판할 건 상대방이 악소리도 못하게 니네 틀린 거 맞잖아. 잘못한 거 맞잖아. 반드시 사과하지 않으면 안 되는 방식으로 비판을 해서 사과를 이끌어내는 저는 이렇게 가야 한국 정치가 좀 더 발전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뒷이야기 또 이렇게 들어보니까 너무 재밌네요. 덕분에 깨알 같은 포인트들도 저희가 알게 되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웃기죠. 태국 얘기 난 너무 웃겨서. 민주적인 분위기네요. 그런 얘기도 할 수 있고. 뭐 글쎄 왕정 국가긴 한데 먹이는 거잖아요. 먹이는 거죠. 먹이는 건데 그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도 트럼프를 먹였다는 평가는 있습니다. 금관으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이만큼 초과해가지고 네.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짧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뭐 더. 저는 사실은 이번에 우리 그 시사인 김은지의 뉴스인이 이렇게 스튜디오 바꾼 다음에 처음 와봤는데 오는 순간 너무 밝고 화사하고 좋은 거예요. 앞으로 자주 불러주시면 집도 가까운데 저희가 자주 모시고 오겠습니다. 싶었는데 이게 일정이 늘 안 맞아가지고 그랬는데 더 자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취재 편의점에도 자주 모시고 감사합니다. 여기서 섭외까지. 자, 오늘 방송 재밌게 보셨다면 우리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김은지의 뉴스인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슈퍼챗까지 부탁드립니다. 훈훈한 마무리를 하면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은재 뉴스인 11월 6일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고요. 오늘 방송 재밌게 보셨다면 방금 들으셨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재 뉴스인 매주 월요일부터